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마톨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소구성 빈혈, 마이크로시딕 아네미아 했는데요. 오늘은 대구성 빈혈, 매크로시딕 아네미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보고요. 그 다음 아플라스틱 아네미아랑 마이오디플라스틱 신드롬, 그 다음에 퓨어 레드 셀 아플레이지아, 이게 다이아몬드 블락번 아네미아고요. 그 다음에 팡코니 아네미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고 있는 표입니다. 아네미아가 있으면은 MCV, 적혈구 크기부터 봅니다. 근데 오늘은 MCV가 100 이상으로 큰 것들, 그래서 매크로시딕 아네미아를 볼 건데요. 근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 이제 MCV 100 이상인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한 가지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중에서도 이제 바이타민 B12 디피션시 이것만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 매크로시딕 아네미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고 두 번째가 넌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입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메갈로블라스트라는 거대 적혈 모구 세포가 생기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블라스트, 미분화된 세포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는요, PBS를 해보면은 여기는 안 넣어놨구나. 여기 있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큼지막한 RBC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약간 타원형 모양의 매크로 오발로사이트가 나오고요. 보시다시피 요거는 주변에 있는 RBC보다 크기가 훨씬 크죠.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뉴트로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핵이 6개, 7개 이상으로 많이 쪼개진 하이퍼 세그멘티드 뉴트로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typically MCV가 110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폴레이트나 아니면은 코발라민 디피션시처럼 아니면은 팡코니 아네미아처럼 이게 뭔가 DNA 합성에 장애가 있는 그런 질환, 그것들은 이렇게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가 나오고요. 그게 아닌 non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는 MCV가 100 이상으로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 110 이상으로 가지는 않고 보통 105 전후 이 정도로 막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게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런 메갈로블라스트가 안 나와요. 또 PBS를 해보면은 이제 방금 전에 하이퍼 세그멘티드 뉴트로필하고는 완전 반대로 이때는 핵의 로브가 2개인 요 정도인 하이포 세그멘티드 뉴트로필이 나옵니다. 요거랑 완전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의 원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그다음에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그다음에 조금 뒤에 다룰 MDS나 아플라스틱 아네미아, 그리고 다이아몬드 블랙번 아네미아, 그런 것들은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네미아가 있고 MCV가 100 이상으로 높으면은 다들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원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MDS라든지 아니면 아플라스틱 아네미아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뉴스 디스오더, 그런 게 이제 혈액이랑 연관이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를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MCV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 플라스틱 아네미아 같은 거에서 MCV를 줬다면은 분명히 100 이상으로 매크로시딕 아네미아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그거를 보시고, 이거 왜 MCV 100 이상이야? MCV 100 이상 나 아는 거는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말씀드렸다시피 폴릭 애시드와 코발라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 폴릭 애시드와 코발라민은요, DNA를 합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여기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여기 이제 DNA를 합성하는데 폴레이트, 정확히 말하면 이제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THF라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부족하면은 DNA 합성이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핵 분열이 잘 안 되겠죠. 세포 핵 분열. 그런데 골수 세포들은요,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동시에 세포질도 같이 발달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때요? DNA가 모자라니까 세포질은 잘 그나마 발달을 해요. 근데
세포 분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덜 미분화된 세포, 블라스트 상태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RBC가 이제 제일 많이 분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RBC가 생성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세포들도 생성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마일드한 판사이토페니아를 동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폴레이트, 엽산이랑 코발라민 중에서요, 엽산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DNA를 합성하는데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엽산이 없으면은 DNA 합성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판사이토페니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폴레이트를 다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코발라민이에요. 그러니까 폴레이트를 재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코발라민은요, 반대로 육류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채소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코발라민이 없으면은 폴레이트 없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발라민이 결핍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DNA 합성을 잘 안 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이 메사이오닌으로 다시 재생을 할 때 이 코발라민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코발라민과 하이드로폴레이트가 같이 필요한데 여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는 B1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old chain fatty acid. 그러니까 지방산인데 탄소 숫자가 보통은 짝수거든요. 근데 홀수인 게 가끔 있어요. 이제 그 탄소 숫자가 홀수인 fatty acid를 역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두 개씩 쪼개잖아요. 두 개씩 쭉쭉쭉 쪼개는 게 마지막에 남는 게 메틸말로닐 CoA라는 게 남습니다. 근데 요거를 대사해가지고 다시 숙시닐 코에이로 만들 때 이제 이 코발라민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코발라민이 없다. 그러면은 이 메틸말로닐 코에이라는 게 몸에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얘가 특히 어디에 쌓이냐면은 이제 이 마이엘린 이제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마이엘린 셰스가 있잖아요. 그거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발한대요. 그래서 특히 어디 손상이 많이 생기냐? 이제 척수 중에서 dorsal column medial lemniscus pathway라는 거랑 그다음에 lateral corticospinal track이라는 회로가 손상을 많이 입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subacute combined degeneration, SCD라고 합니다. 요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제 폴레이트 결핍 때는요.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만 생기고 끝나요. 이제 혈액학적 이상만 생기고 나머지는 이제 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코발라민이 결핍이 되면은 혈액학적 이상도 당연히 생기겠지만 이렇게 신경학적 증상도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폴레이트랑 코발라민이 부족하면은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는 다른 아네미아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이제 아네미아이드 증상들이 생길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이런 식으로 아트로픽 글로사이티스, 위축성 혀 염증이 생겨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제 원래 혀에 오돌토돌하게 돌기들이 잔뜩 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얘는 그냥 혀가 굉장히 평평하게 뻘겋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게 염증이 생기니까 약간 이제 혀가 약간 쓰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디스크립션 할 때 스무스하고 비피 레드하다. 그러니까 소고기처럼 그냥 뻘겋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트로픽 글로사이티스는요. 이 폴레이트나 아니면은 코발라민 디피션시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영양결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기는 한데 주로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에서 요거를 힌트로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발라민 결핍이 있을 때는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 이거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랩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MCV가 커요. 100 이상이다, 매크로시티카다 이렇게 돼 있고 보통 110 이상으로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퍼럴 블러드 스미어를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세포, 매크로 오발로사이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덜 분화된 RBC, 이제 메갈로블라스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DNA가 제대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ineffective erythropoies가 생겨요. 혈구세포를 잘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서 골수 검사를 해보면요. 골수가 세포로 가득 차 있다. 하이퍼셀룰라리티가 있다. 그리고 막 뭔가를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데 정작 결과물은 별로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RBC 생성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대로 RBC가 생성되지 못하고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RBC만 모자란 게 아니고 플레이틀릿과 WBC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판사이토페니아가 생기는데 막 그렇게 엄청 심하게 생기지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못 만들어진 뉴트로필, 하이퍼 세그멘티드 뉴트로필을 PBS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 세포들도요, 약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금방 깨져버려요. 그래서 일종의 용혈, 헤몰리시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용혈성 빈혈, 헤몰리틱 아네미아의 특징적인 랩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unconjugated bilirubin 또는 indirect bilirubin이라고 부르는 게 상승하고요. LDH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합토글로빈이라는 게 떨어져요. 이것들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아시죠? LDH는 세포 안에 원래 많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세포가 많이 깨지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RBC가 터지면 거기서 헤모글로빈이 나오니까 헤모글로빈이 대사가 되면은 unconjugated bilirubin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합토글로빈은 그 헤모글로빈이 그냥 혈액에 돌아다니면은 이게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이 이제 RBC가 터져가지고 나오면은 그거를 붙잡아 놓는 단백질이 또 있어요. 그게 합토글로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헤모글로빈이랑 결합을 해버리니까 합토글로빈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생길 수가 있느냐?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폴레이트나 코발라민의 결핍이 생기느냐, 이걸 좀 봅시다. 사실 폴레이트는 간단해요. 채소에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채소나 야채 종류 이런 걸 잘 안 먹고 인스턴트 식품, 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코발라민은 제가 반대로 고기 종류에 많다 그랬죠. 근데 이 코발라민은 소화 흡수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이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코발라민은 동물성 식품에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채식주의, 그러니까 비건이라고 하죠. 동물성 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거를 오래 하면은 이 코발라민 디피션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이 코발라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몸에 저장되어 있는 양이 대개 한 5에서 10년 정도는 쓸 수 있을 만큼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섭취량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코발라민 디피션시가 생기려면은 시간이 꽤 걸린다. 그게 특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코발라민이 그 육류에 보면은 이제 코발라민하고 단백질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섭취를 해가지고 위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위에서 강한 산에 의해 가지고 코발라민 단백질이 분리가 됩니다. 이때 위에 있는 파라이어탈 셀이 R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랑 인트린식 팩터라는 거를 같이 분비를 하는데요. 코발라민이 일단 여기서 R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랑 결합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쭉쭉쭉쭉쭉 내려온 다음에 듀오데눔에 오면은 다시 이 R 프로틴이 소화가 되거든요. 그럼 코발라민이 다시 분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인트린식 팩터랑 결합을 한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터미널 일리움에서 흡수가 됩니다. 아이고 복잡하다. 여러분 이거 외우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론만 아시면 돼요. 일단 코발라민은 육류에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거를 소화해서 흡수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위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위 자체에서 분비하는 물질들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소화 흡수하는데 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결국은 흡수를 하려면은 일레움에서 흡수를 한다. 회장 말단부에서 흡수한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로에 의해서 폴레이트나 아니면은 콜라겐이 부족하면은 이제 뭔가 결핍증이 생기는데 그런 과연 이제 어떤 결핍증의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 폴레이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인스턴트 식품만 먹는다. 그런 좋지 않은 식생활을 하면은 이 폴레이트 디피션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시를 해놨는데 잘 모르셔도 되고 요거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증상이나 랩 파인딩을 보이게 되냐? 방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아네미아의 증상들 그리고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의 특징적인 소견들 그게 여기서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서스피시어스한 히스토리와 그다음에 해당하는 랩 소견 그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혈액 검사를 한 다음에 폴레이트가 정말 떨어졌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거를 확인을 하면은 이제 폴레이트를 보충하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코발라민 디피션시는 원인이 조금 달라요. 아까 이제 폴레이트랑은 반대로 너무 엄격한 채식을 오랫동안 했다. 그래서 코발라민의 섭취가 전혀 없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몸 상태 자체가 코발라민의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첫 번째 위암이 있거나 해가지고 위를 잘라냈다. 그러면은 위산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인트린식 팩터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발라민의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흡수를 하려면 이제 인트린식 팩터랑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게 pernicious anemia, 악성 빈혈입니다. 요거는 이제 anti-parietal cell 아니면 anti-intrinsic factor autoantibodi가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안티바디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 parietal 셀들이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소화 흡수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딱 위에 들어오면은 위산이 제대로 저희 코발라민하고 단백질을 잘 떨어뜨려 놔야 된다. 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PPI를 너무 오래 썼다. 그래가지고 위산을 억제한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했다. 그러면은 역시 단백질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코발라민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질환들은 마치 가스트렉토미를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소화를 하고 나면은 일레움에서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결핵이나 아니면은 크론병이 있다. 그러면은 일레움 자체가 손상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일레움을 이미 잘라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코발라민 흡수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역시 이제 코발라민 디피션시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겠네요. 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는 당뇨약인 메포민 이게 알 수 없는 기전으로 코발라민 디피션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 약은 워낙에 많이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이트로제닉 코발라민 디피션시가 생길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데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엄격한 채식주의를 오랫동안 했다. 두 번째, 위암 수술을 한 지 꽤 됐다. 세 번째, 내시경에서 위축성 위염 소견이 있었다. 내시경의 위축성 위염은 이 퍼니셔스 아니미아의 특징적인 소견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폴레이트랑 코발라민 디피션시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 공통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갈로블래스틱 아네미아의 특이적인 증상이나 랩 이런 거는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둘 다 호모시스틴 레벨도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호모시스틴을 메사이오닌으로 만드는데 이 비타민 이제 폴레이트랑 코발라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폴레이트 디피션시 같은 경우는요. 이런 그 혈액학적 변화 같은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폴레이트는 우리 몸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빠르게 고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혈액학적 증상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신경학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메틸말로닉 애시드랑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반면 코발라민 디피션시는 온셋이 좀 느려요. 최소한 몇 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예를 들어서 위암 수술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줬으면은 이 코발라민 디피션시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발라민은요, 결핍이 되면은 메틸말로닉 애시드를 제대로 대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이엘린 셰스에 쌓여가지고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신경학적 증상들이 더 빨리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위암 수술 같은 거 한 사람을 요거는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코발라민 디피션시 때는 대체 어떤 신경학적 소견이 나타나느냐?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경학적 증상들을 이제 그 통틀어 가지고 subacute combined degener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략 척수에서 요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요 등 쪽을 그래서 dorsal column이라고 하고 요 양쪽에 있는 거를 lateral corticospinal tract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요 dorsal column은요, 바이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proprioception을 감지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없으면은 미세한 촉감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게 되고 근육의 움직임을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여기 보시면은 롬버그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뭐냐? 가만히 서서 눈을 뜨고 있으면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은 이제 시력 없이 이 근육의 감각만으로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눈을 감으면은 이제 근육의 감각이 여기서 떨어져 버리니까 제대로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비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요 lateral corticospinal tract은 이제 운동신경이죠. 이제 요거는 이제 upper button 뉴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손상되면은 muscle weakness, 근위약 이런 게 나타나게 돼요. 거기다 이 말초신경들도 손상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lower extremity paresthesia,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불에 댄 것처럼 아니면은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변화가 뇌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갑자기 우울한 기분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디멘시아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디멘시아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영양 검사 중에 이 코발라민 디피션시가 껴 있습니다. 이런 신경학적 증상은 보통 혈액학적 변화에 좀 선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생기고 나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몰랐던 20년, 30년 전에는 위암 수술을 하느라고 위절제를 한 다음에 코발라민 보충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 subacute combined degeneration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이런 게 잘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 보충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폴레이트나 코발라민 디피션시가 의심스러운 환자는 혈액 검사로 폴레이트랑 코발라민 농도를 재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면은 그걸 보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합시다. 이 코발라민 디피션시가 방금 이제 오토이면 에티올로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pernicious 아니미아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ti-parietal cell antibody 그리고 anti-intrinsic factor antibody가 생겨가지고 요것들이 그 스토막에 있는 parietal cell에 달라붙어서 세포 손상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type 2 hypersensitivity죠. 그래서 얘네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손상을 일으키니까 위에 만성 위축성 위염이 생기는 겁니다.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만성 염증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아픈 그런 느낌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염증 때문에 위산도 잘 나오지 않는 데다가 이제 위가 좀 딱딱해지고 막 운동성이 떨어지고 막 그런 경향들이 생겨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데다가 당연히 이제 바이타민 B12 디피션시가 있으니까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생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에 철을 흡수할 때도 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는 철 부족에 의한 아이언 디피션시 아네미아가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퍼니셔스 아네미아는 다른 면역학적 질환을 흔히 동반하는데 이제 흔한 게 타입 1 DM, 그다음에 비틸라이고, 백반증, 아니면은 오토이뮨 타이로이드 디시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갑상선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퍼니셔스 아네미아가 발견된 환자는 이제 뭐 갑상선 검진도 해보고 그다음에 TFT를 해가지고 갑상선 기능에 대한 검사도 꼭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랩에서는 가스트린 레벨이 상승합니다. 가스트린은 위산을 나오게 해주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파라터 셀 등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위산이 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나오라고 자꾸 농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언 패널에서는 IDA에 준하는 랩, 그러니까 시럼 아이언, 페리틴 이런 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TIBC는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도스코피를 하면은 위에 아트로피라든지 메타플라즈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역시 뭐 치료는 코발라민이나 아니면 아이언 보충 이런 거를 잘 해줘야 되고요. 요게 있으면은 만성 염증 때문에 결국은 위암이 굉장히 잘 생겨요. 그래서 엔도스코피를 자주 해가지고 위암의 스크리닝을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얘기를 해버렸는데 사실 국시에 이 정도로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요. 대부분 문제는 그냥 매크로시딕 아네미아면은 사진 보고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원인은 코발라민 디피션시 이 정도 알면 충분한데요. 일단은 책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패서피지올로지를 이해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 들이다 보니 좀 많이 길어졌네요. 나머지 대구성 빈혈들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재생불량성 빈혈 아플라스틱 아네미아입니다. 보통 AA라고 많이 하죠. 이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조혈모세포가 파괴되는 겁니다. 조혈모세포의 마커는 이제 CD34 이렇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HSC를 파괴하는 T셀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SSC가 이제 자가 면역성 기전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왜 생기냐? 그러면 이제 이게 선천적으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이제 팡코니 아네미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후천적으로 생기는 원인은 이제 MDS, PNH 요런 것들이 AA로 악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유명한 거는 요 화학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유명하죠. 특히 이제 벤젠 같은 유기용매에 의해서 아플라스틱 아네미아나 아니면 백혈병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뭐 항암제 계통, 아니면은 항생제인 클로람페니콜,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 이런 것들이 아플라스틱 아네미아의 원인으로 좀 유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혈마부 세포가 파괴가 되면은 골수에서 혈액을 제대로 만들질 못하니까 판사이토페니아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네미아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고 안색은 창백해 보일 거고요. 또 스롬보사이토페니아 때문에 작은 상처에서 난 출혈, 아니면 코피 이런 것들이 잘 안 먹고요. 또 여성에서는 생리가 멎지를 않습니다. 또 루코피니아 때문에 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지는데 이제 뉴트로페닉 피버 때문에 그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당연히 판사이토페니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 아네미아인데 매크로시딕 아네미아다. MCV가 100 이상으로 높다. 그렇지만 MCV가 높다 하더라도 한 105 전후 해가지고 메갈로블래스틱 아네미아는 아니고 넌 메갈로블래스틱이다. 그냥 RBC 크기가 좀 큰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판사이토페니아가 있으면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질환 중에 이제 루케미아 같은 것도 룰아웃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페리퍼럴 블러스미어를 하는데요. PBS상 immature cell, 블라스트들은 보이질 않고요. 그냥 이제 세포 숫자가 적어가지고 약간 슬라이드가 텅텅 비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럼 이제 본메로 익셈 할 텐데요. 옆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수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게 뼈거든요. 근데 뼈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골수를 이제 보면은 거기 이제 뼈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메로 셀들도 차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메로 셀들이 없고 대신에 지방 같은 걸로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본 메로 셀룰러리티는 한 40에서 60%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정도는 세포 충실도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5% 미만, 굉장히 셀룰러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확인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플라스틱 아네미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는 이제 간이나 비장의 비대, 그다음에 림프절 종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제 판사이토페니아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가 텅텅 비고 뭐가 자꾸 없고 이런 게 아니고 PBS상 이제 블라스트가 발견이 되든지 미분할 세포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본메로에 세포들이 꽉 차 있다든지 아니면 뭐 헤파토스플레노메갈리나 림파데노패시가 있다. 그러면은 뭐 MDS라거나 루키미아, 림포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의심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아플라스틱 아네미아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HSC가 줄어들어가지고 혈액을 잘 못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런 환자 중에서 뉴트로필 카운트가 500 미만으로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플레이틀릿은 2만 개 이하 그 다음에 corrected reticulocyte count는 1%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severe aplastic anem이a라고 하고요. 이 정도 수준 됐으면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ANC가 200도보다도 더 떨어졌다? 그러면은 very severe aplastic anemia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NC 500, 그 다음에 플레이틀릿 2만 개, 요 기준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C 500이면은 이제 severe한 high risk neutropenia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틀릿이 2만 개면은 블리딩이 없더라도 혈소판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거랑 이제 severe aplastic anemia의 기준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아플라스틱 아네미아 치료 어떻게 하느냐? 우선 서포티브 케어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세 가지 세포를 다 채워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네미아에 대해서는 RBC로 수혈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히모글로빈이 7 이하면은 RBC 수혈하는 게 기본인데 기저 심장 또는 폐 질환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제 심장과 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9에서 10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혈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족으로부터의 수혈은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플라스틱 아네미아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그 조혈모세포의 공여 대상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족에게서 수혈을 받으면은요, 그 조혈모세포에 대해서 면역이 미리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는데 그라프트 페일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수혈은 절대 금기입니다. 이거는 조혈모세포 이식뿐만 아니고 이제 키드니 같은 거 이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식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식을 이제 가족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족 수혈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거. RBC에는 철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수혈을 자꾸 하면은 몸에다가 과량의 철을 자꾸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혈을 너무 자주 받으면은 우리 몸에 철이 넘치게 돼요. 이런 거를 secondary hemochromatosis,라고 해요. 2차성 혈색소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체로 50번째 수혈 이후 또는 페리티닌이 1000 이상으로 너무 높다. 저장철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철을 몸에서 내보내기 위한 물질, 아이언 킬레이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디페락사민 또는 디페라시록스 이런 물질을 처방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최대한 철을 좀 빼줘야 됩니다. 페리틴이 저장철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때는 정말로 진짜 저장철이 많아가지고 페리틴이 올라갈 거예요. 높으면 한 2000, 3000 이렇게도 올라갑니다. 또 플레이틀렛이 없으니까 혈소판도 수혈을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당장 출혈이 있든지 아니면은 혈소판이 2만 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혈소판 수혈을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때 그 싱글 도너 플레이틀렛이라고 해서 한 사람한테서만 모은 혈소판을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플레이틀렛은 한 번에 수혈을 굉장히 여러 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해줘도 오래 가지도 않아서 진짜 이제 플레이틀렛 수혈 받는 사람은 진짜 한 번에 막 몇 개씩 받는 거를 굉장히 자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전혈을 뽑으면 이제 400ml 정도 뽑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RBC도 있고 혈소판도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모은 혈소판을 보통 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혈소판 수혈을 받으면은 여러 사람한테서 모은 수혈을 받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면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을 때 거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사람에게서 수혈을 받기 위해서 싱글 도너 플레이틀릿으로 투여를 한다. 그리고 또 피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육 주사 같은 것도 최대한 피하고, 그 다음에 엔세스나 아스피린처럼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 이런 거는 안 줘야겠네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때 생리를 하면은 이제 생리가 굉장히 잘 안 멎고 심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임약이나 아니면은 이제 네이설 FSH, LH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생리 주기를 억제를 해줘야겠습니다. 만약에 뉴트로페닉 피버가 생겼다? 그러면 항생제 치료해줘야겠네요. 뉴트로페닉 피버에 대해서는 안티슈도모날 안티바이오틱스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에스어레우스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다면은 반쿠마신도 추가. 그리고 치료에 실패했다면은 안티펑갈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너무 자주 생긴다면은 WBC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GCSF라는 거를 줘가지고 WBC를 많이 생성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서포티브 케어를 해주면서 또 나이가 젊은데 severe aplastic anemia 환자다? 그러면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다? 그러면은 면역 억제제를 줍니다. 왜냐면은 이 조혈모세포가 자꾸 파괴되는 원인이 아까 이제 T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T셀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기본이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고 그 다음에 Horse Antithymocyte Globulin ATG라는 그 약을 써가지고요. 그 T셀을 억제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요 약 이름 특이하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은 마이로디스플라스틱 신드롬, MDS 봅시다. 이제 말 그대로 골수세포에 디스플라지아가 생기는 건데요. 그 디스플라지아라는 말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이상한 모양으로 변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혈모세포가 RBC, WBC 이런 게 되려면은 복잡한 발달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이상한 모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은 골수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에이포토시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없애고 나니까 멀쩡한 게 얼마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에서는 판사이토페니아 상태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골수의 셀룰러리티가 올라가고 미분화 세포, 블라스트가 늘어나요. 그래서 블라스트가 원래는 한 3%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늘어나는데 20%까지는 안 늘어났다? 그러면은 MDS라고 하는 거고 20%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은 AML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MDS의 주요 리스크 팩터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병 연령이 평균 70세라 그래요. 그리고 항암 치료처럼 골수에 데미지를 주는 치료도 이제 이 MDS의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받죠. 그리고 또 이제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암을 치료를 받아가지고 잘 살았던, 암을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완치가 됐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갑자기 MDS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DS의 유병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증상은 방금 말씀드린 AA랑 비슷해요. 판사이토페니아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때는 비장비대나 아니면 림파데노패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임상 양상이나 아니면 진단 방법들은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다 외우시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블라스트가 20% 미만이면은 MDS고 20% 이상이면은 AML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예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외우실 필요 없고요. 치료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완치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치료인데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큰 치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을 먼저 사용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약이 아자사이타딘, 데시타빈 이런 약을 쓰는데 요 약들은 이제 세포를 잘 분화되도록 유도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라지아가 생기지 않고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주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염색체가 결손된 경우에는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MDS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판사이토페니아가 있는데 골수 검사를 해보니까 블라스트가 20% 미만이다. 그 다음에 치료 방법 뭔지 요렇게만 기억하고 계셔도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충분합니다. 자, 나머지 빨리빨리 하고 넘깁시다. 다음은 이제 다이아몬드 블랙판 아니미아인데요. 이거는 다른 세포들은 잘 생기는데 RBC만 생성이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RBC의 전구세포들, 프리커서들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가지고 RBC가 좀 모자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손가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triphalangeal thum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나머지 손가락들은 손가락의 뼈가 3개씩이죠. 이 phalangeal bone이 3개고 손가락 마디가 2개인데 엄지는 손가락 뼈가 2개고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질환이 생기면은
엄지도 다른 손가락처럼 손가락 뼈가 3개고 마디가 2개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 디스크립션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진을 보고 다이아몬드 블랙반 아네미아인 거 아시면 돼요. 이거면 충분하고요. 이게 책에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 시험 문제 보기 정도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답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빵코니 아네미아. 정확히는 이제 빵코니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요거는 DNA의 수리가 잘 안 되는 유전 질환입니다. 보시면은 요것도 증상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레어한 질환이고 이게 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문제 보기로는 좀 나오니까 대체 어떤 질환인지 알아야 되는데 요것도 다이아몬드 블랙반 아네미아처럼 손가락에 이상이 생깁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블랙반 아네미아는 아까 이제 엄지손가락이 트라이팔린지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어떠냐면은 반대로 엄지가 아예 안 생겨요. 아니면은 반대로 폴리닥틸리 다지증이 생기는 요런 손의 기형을 동반을 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컨제니탈 아플라스틱 아네미아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당연히 판사이토페니아 생기겠죠. 그리고 그때 아네미아는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의 유형으로 생긴다. 요것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정말 훌륭한 겁니다. 이 질환은 DNA 리페어가 잘 안 되는 유전적 질환이기 때문에 마이너시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아플라스틱 아네미아에 대해서는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구성 빈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습니다. 생화학 내용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USMLE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국시에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제 그냥 뭐 결과만 외우지 말고 도대체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패소피지올로지를 좀 이해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강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 이제 결론은 간단한데 이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필요한 내용들만 잘 취합해가지고 암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혈성 빈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